쌀쌀한 가을 새벽 빗줄기가 묘지를 적셨습니다.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비에 흠뻑 젖은 검은 양복, 떨리는 손에는 서울지검 검사 합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빗소리에 섞여 들리는 청년의 목소리. 나 검사 됐어요. 대한민국 최연소 검사 합격자 이준혁이었습니다. 최연소로요. 엄마, 이제 밝혀낼 수 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청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노부부가 천천히 다가왔죠. 70대 남자는 재계 순위 5위 대한그룹 강태준 회장. 당신 누구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왜 우리 딸 앞에? 최연소 검사 합격자와 재벌 회장은 무슨 관계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이었죠. 수백 명의 수험생들이 게시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됐다. 내 번호 있어. 합격이야. 엄마, 나 합격했어.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부모님과 얼싸안고 우는 사람들,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하지만 게시판 맨 앞 한 청년만큼은 혼자였습니다. 19살 이준혁. 대한민국 사법시험 역사상 최연소 합격자였죠. 저기, 저의 몇 살이래? 19이라던데? 미쳤네. 로스쿨도 최연소 입학의 조기 졸업이잖아. 진짜 천재 아니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묵묵히 자신의 번호를 확인할 뿐이었죠. 이준혁 씨, 최연소 합격자시죠? 어느새 몰려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합격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특별한 소감은 없습니다. 냉담한 대답이었죠. 그럼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정말 기뻐하셨겠는데요. 기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짧은 대답.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죠. 아,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목표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준혁은 차갑게 말을 끊고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혼자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 없이 그렇게 준혁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에 든 합격증이 빗물에 젖어갔죠. 하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고시원. 준혁이 5년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삐걱.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타났죠. 2평도 안 되는 공간.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건 검사되기, 진실 밝히기, 절대 포기하지 않기, 빼곡하게 적힌 목표들이었습니다. 준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젊은 부부와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 아빠, 엄마,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드디어 검사됐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준혁은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은
그의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14년 전 아버지를 죽인 자, 5년 전 어머니를 죽인 자들, 준혁은 그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낼 힘을 손에 넣은 겁니다. 기다리세요. 조금만. 준혁이 사진 속 부모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날 밤 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검사 임용식이었죠. 그리고 사흘 뒤면 엄마의 오주기 기일. 엄마. 준혁은 낡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꼭 갈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쌀쌀한 가을밤이었습니다. 이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강당 화려한 임용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35기 검사 임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단상 위 수십 명의 신임 검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앞에 유독 어려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혁, 19살. 주변 검사들은 최소 27, 8세였죠. 와, 저 친구 진짜 어리네. 19이라며? 내 동생보다 어린데. 검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검사가 되신 것을. 검찰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객석에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들, 환한 미소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 우리 아들 검사 됐어. 누군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자리 뒤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아빠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기 앉아서 자랑스러워 하셨겠죠. 준혁아, 축하해. 우리 아들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그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이준혁 검사님. 옆 사람이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안 오셨어요? 준혁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안 계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임용식이 끝나고 다들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혼자 강당을 빠져나왔죠. 후두둑.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준혁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14살이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그저 준혁 혼자 엄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엄마, 왜 나만 두고 가요? 14살 소년의 울음소리만이 빈 장례식장을 채웠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이제 보육원으로 가야 해. 싫어요. 나 여기 있을래요. 준혁은 엄마의 영정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준혁은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 하지만 준혁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저 방 한 구석에서 책만 읽었죠. 법률 서적,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준혁아, 너 왜 그런 어려운 책만 읽어? 보육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검사가 될 거예요. 15살 준혁의 대답이었습니다. 검사? 왜?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건 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빠와 엄마를 죽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준혁은 조기 졸업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 16에 로스쿨에 입학했죠. 장학금 전액 지원. 그때부터 준혁은 보육원을 나와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삐걱거리는 2평짜리 방. 책상과 침대가 전부인 곳. 3년간 준혁은 그곳에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2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검사가 되는 것만 생각했죠. 그리고 드디어 만 19, 대한민국 최연소 검사가 되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준혁은 멈춰 섰습니다. 손 안에 임용장, 비에 젖어가는 종이. 엄마, 아빠, 준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이제 힘을 가졌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빗소리만이 대답했습니다. 쌀쌀한 가을비였습니다. 내일이면 엄마 기일이에요. 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묘지 주소가 적혀 있었죠. 5년 만에 가는 길. 준혁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 복수를 시작할 준비. 기다리세요. 조금만. 준혁이 빗속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쌀쌀한 가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마의 오주기 기일, 새벽 5시, 가을비가 내리는 묘지였습니다. 준혁은 검은 양복을 입고 묘지 입구에 섰습니다. 손에 든 건 하얀 국화 한 다발, 그리고 서울지검 검사 합격증. 엄마, 준혁은 천천히 묘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계단. 하나, 둘, 셋. 5년 만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14살 때 마지막으로 왔었죠. 엄마의 장례식 날. 그때 이후로 준혁은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올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드디어 엄마의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인 강지민. 빗물이 묘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검사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연소로요. 19살에. 엄마,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밝혀낼 수 있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엄마가 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서 14년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지 14년. 합격증을 묘비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엄마, 5년이에요. 엄마가 날 두고 간지.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5년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고시원에서도 준혁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엄마 앞에서만큼은 엄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빗소리가 준혁의 울음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사박, 사박.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우산 2개. 그 아래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남자, 60대 여자, 둘 다 고급스러운 검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여자의 얼굴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딸 앞에? 우리 딸?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의 부모님? 준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묻고 있소.
당신이 누구냐고. 강태준. 제게 순위 5위 대한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람. 준혁의 외할아버지.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간, 아니,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이준혁? 그게 무슨,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지민의 아들입니다. 과당. 강태준 회장이 들고 있던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자, 박순이도 비틀거렸죠.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아들이 있었다고? 네. 준혁은 똑바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손주입니다. 빗소리만이 흘렀습니다. 박순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얼굴을 바라봤죠. 정말 지민이 아들이에요? 네. 언제 태어난 거예요? 19년 전입니다. 19. 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때 지민이가 집을 나간 건 엄마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피해서요.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몰랐다. 지민이가 애를 가졌는지 알았어도 막으셨겠죠.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셨듯이. 쫓아낸 게 아니야. 지민이가 제 발로. 엄마는 도망쳤습니다. 준혁이 끊었습니다. 날 지키기 위해서요. 외할아버지가 낙태를 강요할까봐. 그건 강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약 알았다면 정말로 그랬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박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외할머니, 우리가 몰랐어요. 손주가 있는 줄도, 이렇게 고생했는지도. 박순이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준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14년 전에, 엄마는 5년 전에. 강태준과 박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넌 혼자. 네, 혼자 살았습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4살 때부터 혼자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주가 있었다. 그것도 혼자 살아왔다. 14살 때부터. 왜 연락하지 않았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락하면 받아주셨을까요? 그건 엄마를 버린 사람들이 엄마의 아들을 받아줬을까요? 강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할까? 비도 오는데. 괜찮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엄마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박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다 헤어진 오래된 일기장이었죠. 이게 뭐지?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입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유품 중에 있었어요. 빗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마지막 장을 펼쳤죠.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6년 10월 12일, 준혁이가 오늘 14살이 됐다. 그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서. 준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계속 읽어줘. 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아, 엄마는 곧 중요한 일을 끝낼 거야. 아빠의 억울함을 밝혀낼 거야. 아빠의 억울함?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계속 읽을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죽었어. 뺑소니를 당했는데 범인이 잡혔지만 무죄가 됐지. 돈과 권력 때문에. 강태준과 박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5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 CCTV, 목격자, 사고 기록. 이제 거의 다 모았어. 내일 변호사를 만나러 갈 거야.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만. 박순희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 읽어줘.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혼자가 될 거야. 미안해 준혁아. 정말 미안해.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해야 해. 너희 아빠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엄마가 만약 없어도 강하게 살아. 엄마처럼 약한 사람이 되지 마. 지민아. 박순희가 무너졌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되되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렴. 엄마와 아빠처럼 힘없이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준혁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준혁아. 엄마가 못다 해준 사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빗속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몰랐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고생했는지 외할아버지.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19살에 절 낳았습니다. 19. 외할아버지와 똑같은 나이죠. 지금의 저와. 준혁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19에 집을 나와서 혼자 절 낳았습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보건소에서요. 박순희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만났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사랑했어요. 날 사랑했고요. 그런데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14년 전 새벽에 배달 일을 하다가 술 취한 재벌 아들 차에 치였습니다. 재벌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었죠. 서현준이라는 자였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자는 정재계 인맥을 동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빠를 죽이고도 그럴 수가. 그리고 엄마는 5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혼자서요. 나를 키우면서. 준혁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는 그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브레이크가 끊어진 채로요.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거냐?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 알아요. 엄마가 살해당했다는 걸.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박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된 거니? 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요. 준혁아. 박순이가 준혁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외할머니. 우리가 지민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손주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강태준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혁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도와주마. 네. 내 부모님의 억울함을 할아버지가 함께 밝혀주마.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세요? 그래.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을 지키지 못한 죗값을 손주라도 지키면서 갚겠다. 빗속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 회장의 저택, 준혁은 처음으로 외조부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저택이었죠. 여기가 엄마가 살던 곳이에요? 준혁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 박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지민이 방도 그대로 있단다. 보여줄까? 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한방 앞에서 박순이가 멈췄죠.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분홍색 커튼, 책상 위에 인형들, 벽에 붙은 사진들. 엄마. 준혁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 젊은 지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민이는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어. 똑똑하고 밝고. 그런데 왜?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이 집을 떠난 거예요? 강태준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다.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민이가 21살 때였다. 대학교 3학년, 19년 전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지민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그저 행복한 21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민우, 평범한 가정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저기,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시만요.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매일 그 카페에 왔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 언제나 지민을 바라보면서 저기, 실례지만 전화번호 좀. 죄송한데 전 그런 거 안 받아요. 아, 그렇구나. 미안.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와서 커피를 마시고 지민을 바라봤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 시험 때문에 밤새 공부했어요. 힘들겠다. 파이팅?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저기, 영화 보러 갈래요? 좋아요.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가난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셨죠. 하지만 착했습니다. 지민을 정말 소중히 대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비싼데 못 데리고 가서. 괜찮아요. 이런 데가 더 좋은걸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둘은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민은 22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민우야, 나, 왜, 무슨 일 있어? 나, 임신한 것 같아.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응. 하지만 곧 민우는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우리 아빠가
괜찮아. 내가 말씀드릴게. 민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민우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지민이와 사귀고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임신했습니다. 뭐라고? 강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감히 누가 우리 딸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나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회장님, 경호원, 이자를 당장 내보내. 민우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태준은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아, 아빠, 그 남자와 헤어져라. 싫어요. 뭐?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전 아빠 말 안 들을 거예요. 지민아, 넌 모르는 거야. 그런 남자는. 그런 남자요? 가난한 남자? 힘없는 남자?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돈과 권력만 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은 안 보이시는 거죠. 지민아, 전 민우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당장 병원 가서. 싫어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전 제 아이를 지킬 거예요. 지민아, 정신 차려. 넌 아직 22이야. 앞으로의 인생이. 제 인생은 제가 정해요. 그날 밤 지민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죠. 지민아, 돌아와. 뒤에서 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민은 민우에게 갔습니다. 민우야. 지민아. 민우가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괜찮아. 우리 함께하면 돼. 둘은 작은 반지하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습하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9달 뒤 보건소에서 으앙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정말? 민우와 지민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름 뭐라고 할까? 준혁이. 이준혁? 어때? 좋아. 준혁아, 안녕. 민우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5살 되던 해 민우는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잃은 거다. 내 고집 때문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태준과 박순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그건 알고 싶어요. 정확히. 준혁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제가 복수할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말해주마. 할아버지가 조사한 내용을. 그리고 14년 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준혁은 5살이었습니다. 민우는 가족을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혁이 학원 보내야지. 하지만 걱정 마. 나 튼튼해. 민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죠.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
민우는 오토바이에 치킨을 싣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후, 이거만 배달하면 집 가자. 민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민우는 멈춰섰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미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부웅, 민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쾅! 차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민우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죠. 쿵!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죠. 살려주세요. 그때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초반,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야, 이 새끼야.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차가. 서현준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 재벌 2세였죠. 병원. 살려. 민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현준은 혀를 찼습니다. 귀찮게. 야, 너 얼마 원해? 100, 200, 뭐? 돈 줄 테니까 닥쳐. 응? 서현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돈다발을 민우 얼굴에 던졌죠. 이거 가지고 병원 가. 알았지? 당신 도망가려고. 시끄러워. 서현준이 민우를 발로 찼습니다. 시발, 재수없게. 그리고 차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부웅. 민우는 그렇게 도로에 버려졌습니다. 1시간 뒤 지나가던 차가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빨리 구급차.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지민. 뭐라고요? 민우가? 지민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5살 준혁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는? 준혁아, 아빠는?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지민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지민이 민우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5살 준혁이 아빠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차 번호가 나왔습니다. 누구 차죠? 서현준. 대양산업 대표 아들입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재벌 2세네요. 이거 골치 아프게 됐는데. 며칠 뒤 서현준이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건방졌죠. 실수였어요. 술 마시고 실수로. 변호사가 5명이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서현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서현준 측 변호인들이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졌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었죠. 하지만 판사는 서현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돼요. 판사님.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남편을 죽인 사람이 집행유예라고요? 정숙하시오. 이게 정의예요? 이게 법이에요? 지민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서현준은 법정을 나서며 비웃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변호사들과 웃으며 사라졌죠. 지민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내가 못 지켜줘서 5살 준혁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하지만 준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 엄마가 꼭 아빠의 억울함을 밝혀줄게. 어떻게? 증거를 모을 거야. 그 나쁜 사람이 벌 받게. 그렇게 지민은 5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혼자서 준혁을 키우면서. 하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준, 준혁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자가 아빠를 죽였어요. 그래.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 살고 있다. 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제 용서 못해. 그리고 엄마는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히 강태준이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조사했다. 뭐라고 나왔어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였습니다. 5년 전 그날 준혁이 14살이었을 때 지민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5년간의 노력 끝에 준혁아,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찾았어. 뭘? 아빠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정말? 응. 어떤 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드디어 구했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 나쁜 사람 벌 줄 수 있어. 엄마. 준혁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아니야. 당연한 거지. 우리 민우. 그렇게 보낼 순 없잖아. 지민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지. 지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방해할 거야. 하지만 지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안 져. 절대로. 다음 날 아침, 준혁아, 엄마 다녀올게. 응, 조심해 엄마.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민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혁이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 오전 9시 30분. 지민은 차를 몰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USB에 블랙박스 영상을 담아서.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죠. 이게 무슨...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빨간불. 멈춰. 제발. 지민이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안 돼. 교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옆에서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쾅! 엄청난 충돌음. 지민의 차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사고야. 구급차. 빨리. 하지만 지민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엄마. 14살 소년의 울음.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확실해요? 네. 피해자의 과실로. 뭐라고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요?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절대. 하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차량도 이미 폐차장으로 보내졌죠. 증거인멸. 준혁은 알았습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엄마를 죽인 거라는 걸. 장례식장. 또다시 텅 빈 빈소였습니다. 9년 전 아빠 때처럼. 엄마. 준혁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나만 두고 가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사회복지사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이제 보육원으로. 싫어요. 하지만 넌 미성년자야. 보호자가. 전 혼자 살 수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제발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결국 준혁은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고등학교 조기 졸업 시험에 합격하고 로스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15살에 독립했습니다. 고시원, 삐걱거리는 2평짜리 방. 준혁은 그곳에서 변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힘이 없어서 죽었어. 벽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검사되기, 진실 밝히기, 절대 포기하지 않기. 그날부터 준혁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하루 18시간. 친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검사가 되는 것만 생각했죠. 아빠, 엄마. 밤마다 준혁은 부모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밝혀낼게요. 4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로스쿨을 조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죠. 최연소로. 마침내 검사가 되었습니다. 19살에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민이 사고를 재조사했다. 뭐가 나왔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 그리고 사고 전날 밤 수상한 사람이 지민이 차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도 찾았다. 누구예요? 서현준의 부하였다. 준혁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그자였어요. 그래. 서현준이 내 부모님을 모두 죽인 거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뭘? 복수요. 강태준이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혁아, 할아버지가 돕겠다. 정말이세요? 그래. 우리 함께하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개월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 서현준 입정하세요.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서현준, 50대 중반이 된 그 남자, 여전히 건방진 표정이었습니다.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석에는 이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19살 검사. 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검사, 기소 요지 말씀하세요. 네, 재판장님.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서현준은 2007년 피해자 이민우를 뺑소니로 살해했습니다. 서현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건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 닥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상태로 피해자를 치었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증거는? 서현준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이미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준혁이 USB를 꺼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고 강지민 씨가 5년간 수집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뭐? 서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14년 전 그날 새벽, 서현준이 술 취해 운전하는 모습, 민우를 치는 순간, 그리고 돈을 던지고 도주하는 장면까지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건 또한 준혁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5년 전 강지민 씨의 차량 브레이크를 절단해 살해했습니다. 헛소리 마. 서현준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부하였던 김모 씨의 자백입니다. 피고인의 지시로 브레이크를 끊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또한 당시 폐차장으로 보내진 차량을 재조사한 결과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준혁은 천천히 서현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뭐야? 14년 전 당신이 죽인 사람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당신이 죽인 사람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서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14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5년간 기다렸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방청석에는 강태준과 박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재판장님, 준혁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건 모두 석 달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서현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쿵. 망치 소리.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서현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법정 밖.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엄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냈어요. 드디어. 강태준이 다가와 준혁을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준혁아. 외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고맙지. 우리 딸의 원한을 풀어줘서. 그날 저녁 강태준의 저택,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준혁아,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검사로서 좋은 일 많이 해라. 외할아버지.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전 검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뭐? 강태준이 놀랐습니다. 왜? 이제 시작인데. 복수를 위해 검사가 됐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깨달았어요. 진짜 정의가 뭔지. 무슨 뜻이냐? 검사로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요. 준혁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엄마와 아빠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게 진짜 정의예요. 그럼 전 변호사가 될 거예요.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요. 강태준은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한 길이라면. 할아버지가 돈마. 정말이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법률구조재단을 만들겠다.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외할아버지. 준혁이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1년 뒤 작은 법률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곳에서 매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 변호사님, 저희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 지민, 그리고 어린 준혁.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아빠, 엄마. 준혁이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전 행복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의뢰인 오셨어요.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조 부모님이 있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짜 꿈을 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권력이 아닌 사랑을. 이민우 변호사님, 의뢰인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준혁에서 이민혁으로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는데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혁은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이 꿈꿨던 그런 사람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인생 반전 이야기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